AI를 위한 클릭 우아클의 김규현입니다. 봄이 온 것 같아요. 밖에 보니까 꽃도 엄청 많이 피었고 출퇴근길에 보니까 정말 벚꽃도 벌써 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데, 제가 이전에 어디서 무슨 말을 들었냐면 그 사람이 김창욱 교수님인지 그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고 있다는 거에 가장 중요한 거는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보면 계절이 변했다고 느끼시나요? 저는 출퇴근길에 뭐 배경, 주변의 길이나 뭐 하늘 색깔 이런 것도 있지만 제 머리카락을 보면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반곱슬인데 머리카락이 가늘어서 봄철 되면 머리가 엄청 정전기가 심해지고 여름철 되면 다시 곱슬머리가 올라오고, 그래서 정말 악순환을 겪게 되는데요. 봄철 하면 또 떠오르는 게 건조한 거 말고 미세먼지가 있잖아요. 요즘 안 그래도 공기가 많이 나빠지고, 작년에 2020년도에는 중국이 공장을 덜 돌려서 뭔가 금년 요맘때랑 비교를 하면 정말로 공기가 좀 질이 좋았던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확실히 작년 가을부터는 공기가 안 좋아진 게 조금 느껴지더라고요. 꽃길만 걷다님, 랭커이님 안녕하셨어요? 네, 제가 반곱슬이에요. 그래서 막 심하진 않은데 비가 오면은 이렇게 위에 살짝 구름이 좀 있습니다. 맞아요. 어제부터 강풍이 불어서 저도 정말 겨울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참 재미난 게, 어쨌든 서쪽에서 중국 쪽에서 바람이 불면, 그리고 온도가 좀 따뜻해지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안 좋아지고, 이게 추운 바람 하면 이제 시베리아에서 내려오잖아요. 제가 기사에서도 보니까 시베리아 기류가 커지면서 요 주말에 춥고 강풍이 불었다고 그러는데, 확실히 그러니까 요 주말에 바람 엄청 많이 불고 너무 추웠는데 공기가 맑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 방향에 따라서 우리나라 공기가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질문을 2개를 주셨었어요. 하나는 테레비 보는 거랑 성조숙증 그리고 키 관계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논문들을 보면은 TV 시청 시간과 그 다음에 성조숙증 또는 키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자료가 나와 있지는 않았었고, 대부분의 자료들이 테레비 시청 시간 그리고 비만에 조금 국한이 되어 있더라고요. 테레비를 많이 보는 친구들은 우리가 이거는 논문을 보지 않아도 너무 여러분들이 정말 기본, 우리가 그냥 생각만 해도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보시면 TV를 많이 보는 친구들은 당연히 테레비 앞에 앉아있고, 우리도 왜 테레비 한번 보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하기 싫잖아요. 신체 활동이 감소를 하죠. 그리고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테레비를 보면서 먹는 음식은 엄청 뭐 한식 위주의 정말 식단, 이러한 정말 몸에 건강한 식사를 하기보다는 햄버거, 뭐 간식, 야식 이런 것, 피자 이런 걸 먹는 것 같아요. 정크푸드의 소비가 증가를 한대요. TV를 많이 볼수록. 그리고 이러한 친구들을 봤더니 결국에는 비만의 확률이 늘어나는데, 비만의 확률, 특히 그 중에서도 센트럴, 그러니까 복부 비만이 되게 심해진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TV를 많이 본다? 그러면 비만이 생긴다? 그리고 특히 허리둘레가 증가를 한다. 우리가 얘기를 할 때 허리둘레가 증가를 하면 대사증후군의 위험성이 올라간다고 늘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과 선생님들께서. 이러한 부분들도 또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고, 지난번 아마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몸에 지방세포가 많아지면 거기서 렙틴이 증가를 하고, 렙틴이 많이 나오면서 성호르몬이 많이 나오도록 유도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성조숙증, 그러니까 사춘기가 빨리 오게 되고, 결국에는 사춘기가 앞당겨져 오면서 최종 키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게 되겠지요. 그리고 이거는 또 되게 재밌는 연구를 미국에서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정말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도 여러 가지 연구 주제를 만들어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게,
아이들의 방에 테레비가 있을수록 그러면 비만도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연구를 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당연하겠죠. 아이들이 방에서 테레비를 보니까 밖에 마루에조차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비만의 위험성이 증가를 하겠지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결국에 소화기를 지나고 청소년기가 됐을 때는 그렇지 않은 테레비를 많이 보고 테레비가 방에 있고 이런 친구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도가 더 증가를 한다. 그러니까 TV를 많이 보고 TV가 방에 있을수록 청소년이 되고 성인이 됐을 때 결국엔 이 아이가 자라가는 과정에서 심장 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같이 증가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전자파에 대해서도 논문들을 검색을 많이 했는데 전자파와 키에 대해서는 많이 나온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꾸준히 계속 검색을 하면서 혹시 어디서 찾으면 말씀을 드릴게요. 제임스틴님, 달자님 칭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실은 제가 신촌에서 여기까지 매주 오는데 올 때마다 내 얘기를 누가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또 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오면 좋겠다 얘기를 생각을 하면서 오는데 조금 피드백을 더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혹시 댓글이나 아니면 우리 피디님들께 많은 말씀을 전해주시면 제가 그런 부분으로 좀 준비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진님 안녕하세요. 저는 김규연이에요. 제 이름이 되게 남자 이름 같죠? 보통 규연은 남자 이름이 더 많더라고요. 그리고 김규연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되게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있어요. 근데 저 초등학교 후배거든요. 그래서 맨날 이제 학교 이런 잡지에 김규연이 무슨 피아노 무슨 대회에서 상을 받았다 막 그럼 친구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나 아니야 얘기를 했었는데 딴 데로 말이 빠졌네요. 두 번째 질문은요. 그때 생리를 빨리 시작하면 왜냐면 저희가 초경 그리고 이제 성조숙증 얘기를 했었는데 생리를 빨리 시작하면 이 친구들은 나중에 폐경도 빨리 오게 되나요? 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여자는 남자와 다르게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수의 난모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난모세포는 나중에 난포가 되고 이 난포가 성장이 되면서 거기서 이제 난자가 배출이 되게 돼요. 왜 저희 생물 시간에 배우는 거 있잖아요. 얘네들이 커지면서 뭐 이렇게 쏙 나팔관을 통해서 나오고 되게 그런 거 배웠었잖아요. 이렇게 난자들은 어쨌든 여자는 자기가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지면서 몇 개의 난모세포를 가지고 있을지가 정해져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5학년 때 생리를 시작을 했는데 저는 5학년 때부터 제가 태어날 때 엄마한테 프로그램이 되어서 나온 난모세포에서 난자를 만들면서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생리를 할 때마다 쓰고 있는 거죠. 결국 생리라는 거 자체는 우리 여자의 몸이 임신 준비를 하는 거죠. 임신 준비를 자궁벽이 더 두꺼워지고 이 수정체가 여기 오면은 내가 잘 담을 수 있게 막 자궁벽이 두꺼워졌다가 임신이 안 되면 에이 이번에 아니네. 그리고 얘가 쑥 줄어들면서 그 자궁 내막층들이 탈락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혈이라든지 물질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내가 생리를 하는 거는 대부분, 그러니까 꼭 100% 그렇진 않아요. 배란이 되지 않으면서 생리가 오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배란이 되는 거는 난자가 나오고 그러면서 생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쓰는 난자만큼 대부분 생리 횟수가 정해져 있게 되지요. 그래서 폐경까지 난포를 성장시켜서 난자를 배출시키기 때문에 100% 생리를 빨리 하면 폐경도 빨리 온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의 상호 관련성이 있다라고 현재 연구가 되어져 있고요. 보통 뭐 40세 이전에 조기 폐경이 오면은 굳이 뭐가 좋으냐 나쁘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여성 호르몬에 따라서 뭐 올 수 있는 암, 오지 않을 암. 그래서 어떨 때는 임신 횟수가 많을수록 그러니까 생리를 덜 할수록 어떤 암은 덜 생긴다.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두 개가 반드시 초경이 빠르면 폐경이 빨리 온다 할 수 없지만 초경이 빠르면
폐경이 빨리 올 가능성은 있고 두 개 어느 정도의 연관성, 상호 관련성은 있다. 그렇게 따지면 베이비몽님처럼 말씀처럼 루프나 미레나를 하면 생리를 안 하죠. 생리를 안 하면 결국에는 내 몸에서 남포세포가 난자를 내보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폐경 시기가 조금은 늦춰질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 이 생리라는 것은 결국 난자가 나오고 난자가 나오는 데 있어서는 또 그 전 단계를 생각해보면 호르몬이 나오는 거랑 또 연관이 있고 호르몬의 여러 작용들, 내 스트레스 이런 것들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료를 제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기는 다음 주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생리를 덜 하면 어쨌든 폐경은 조금 내 예정보다는 늦춰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힐러리님 정말 사람 몸에 있는 게 너무 신기하죠. 이거는 그래서 여기가 자궁경부고요. 여기가 자궁 내막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착상이 되면 여기서 아기가 자라나는 거죠. 요 나팔관 안으로 얘가 이렇게 해서 수정이 돼가지고 여기 들어오고 혹시 수정이 됐는데 제대로 내려오지 않고 이런 곳에 착상이 되면 이제 자궁 외 임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생리라는 거는 단순히 그냥 뭔가 자궁 내막층이 탈락이 된다 이렇게만 생각할 건 또 아닌 것 같고 요즘에는 또 이 단어도 또 너무 여성에게 여성 그런 여러 가지 페미니즘 이런 데서는 또 이 단어도 쓰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생리라는 것은 굉장히 여자가 아기를 가질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아기를 갖고 싶고 아기를 낳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축복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미세먼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이걸 제가 준비한 이유는 이제 봄철이 되면 저희 남편이 알레르기 비염이 좀 있어서 자꾸 콧물이 좀 나오고 훌쩍훌쩍하고 가끔은 눈물도 좀 그렁그렁 맺히고 눈도 빨개지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떠한 알레르기 때문에 그런 건가? 이런 생각도 있지만 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게 과연 어떠한 꽃가루라든지 이런 부분인가? 아니면 미세먼지 때문인가? 예전에 제가 이제 제약회사에서 일을 할 때 천식 쪽 약품을 담당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그럼 미세먼지랑 천식이랑 어느 정도의 관련이 있느냐 이러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이제 제가 환자 보호자들이나 또 저희 아이들에게 또 주변 제 지인들에게 미세먼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더 많은 지식들을 나누고 싶어서 준비를 했었어요. 베라베라님 타고나는 난자 개수는 사람들마다 다르겠죠. 왜냐하면은 남모세포 개수가 조금씩 다르니까요. 두유 먹으면 성조숙증 걸린다는 얘기가 있다고 맞춤형 항정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영상을 보시면 이제 오히려 성조숙증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음식들이 정리된 그 PPT 표가 하나 있는데 거기 보시면 맨 마지막 줄에 콩류라고 얘기가 제가 써놓기는 했어요. 사람에게서 콩류를 먹으면 성조숙증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아직은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동물 실험에서는 콩류가 사춘기를 조금 앞당기는 생리를 조금 앞당기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고 아직은 이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 드렸어서 어떻게 그거랑은 조금 더 일맥상통된 것 같습니다. 두유를 많이 먹으면 성조숙증에 걸리지는 않지만 콩 제품 자체가 성조숙증이랑 어느 정도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학계의 이론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랭커일님 폐경의 순화가 완경이라는 거 감사합니다. 너무 멋있는 말 같아요. 생리를 완성한다. 결국에는 여자로서의 또 다른 인생이 펼쳐지는 거라서 더 좋은 말 같습니다. 두유는 유통기간이 길죠. 진짜 길더라고요. 빙구 누나님 감사합니다. 미세먼지가 뭘까요? 미세먼지는 공기 중에 있는 작은 먼지래요. 근데 이게 대기 오염 물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요. 보면은 이제 우리가 초미세먼지, 미세먼지를 나누는데 이거의 기준은 이 미세먼지의 사이즈를 가지고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PM10, 그래서 10mm보다 더 작은, 그러니까 10 마이크로미터의 사이즈라고 얘기를 하고요. 2.5는 2.5mm의 1000분의 1, 그러니까 2.5 마이크로미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사이즈가 작죠. 그래서 미세먼지보다 4분의 1보다 더 작은 거를 이제 초미세먼지라고 저희가 부르고요. 머리카락 직경이 약 60 마이크로미터 평균적으로 그렇다고 봤을 때 미세먼지는 머리카락 두께보다도 6분의 1, 훨씬 작은 거죠. 근데 공기 중에서 고체와 액체 상태의 입자가 혼합물로 배출이 되고 또 화학 반응으로 생기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알레르기를 일으키고 있는 뭐 꽃가루라든지 그런 식으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서는 산방량이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암모니아,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전구물질이 대기 중에 어떤 조건에서 반응을 해서 2차적으로 생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세먼지보다 조금 더 몸에 더 안 좋은 물질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연적으로 발생 기원하는 것은 흙먼지, 그리고 식물, 꽃가루 등이 있고요. 인위적인 것들은 이제 자동차 배기가스, 그 다음에 뭐 보일러 등의 연료의 연소, 비산먼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가 이전에 주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을 때 석탄을 떼거나 또는 식물 원료, 그러니까 뭐 나무나 이런 식으로 그런 식물 원료들을 뗐을 때는 더 많은 미세먼지가 발생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실은 실내에서 폈을 때는 여러 가지 아이들의 IQ라든지 임산부가 그걸 들이마셨을 때는 태아의 추후에 자랐을 때 IQ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혹시 실내에서 석탄이라든지 연탄 그리고 완전 연소를 하지 않는 식물성 연료들을 어떻게 뗄 일이 있으시면 환기를 충분히 굉장히 잘 신경 써주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요즘 캠핑도 되게 많이 가시잖아요. 요 부분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연도별 평균 자료가 있어요. 되게 재미난 게 뭐냐면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막 미세먼지가 심하다, 황사가 심하다, 막 서울 대기 사진 찍고 하면서 그 밑에 나오는 말들이 뭐였냐면 80년도, 60년도에 비해서 너무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 실제로 이제 에어코리아라고 정부 산하 조직인 것 같은데 이게 2000년대 초반에 뭐 일본이랑 여러 나라들이랑 같이 이제 아마 월드컵 준비를 하면서 대기 오염에 대한 이러한 관리를 하는 기관이 생긴 것 같아요. 거기 자료를 봤더니 95년도서부터 보면은 이거는 미세먼지고 이건 초미세먼지인데 보시면 점점 미세하지만 농도가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주요 도시별로 이제 좀 색깔이 다른 건데 제가 조금 일단은 여기 스튜디오가 있는 서울을 보시면 확실히 95년도보다 2017년도에 보면 쭉 감소한 걸 보실 수가 있죠. 모든 자료들 보면 황사도 그렇고 미세먼지도 그렇고 그러면 2001년도, 2년도에 한번 피크를 쳤더라고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2001, 2년도에 공기가 한번 확 안 좋아졌었습니다. 제가 01학번인데 어쩐지 이때 뭔가 몸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저의 여담이고요. 초미세먼지를 근데 보시면 오히려 조금 증가한 경향성을 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대구를 가볼까요? 랭컬님 대구라고 그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차 역으로 보여드릴 거가 대구였습니다. 대구 보시면 대구도 미세먼지가 쭉 낮아졌었는데 이 농도를 보시면 서울보다 더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기 질이 대구가 분지임에도 불구하고 서울보다 더 좋은 것 같네요. 초미세먼지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대구가 제가 듣기로는 대대로 부자가 많은데 그 이유가 섬유 공장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서울보다는 높은 것 같은데 그래도 다행히 대구는 조금 감소하는 것 같습니다. 광주를 볼게요. 광주는 한번 오히려 이때 낮아졌다가 미세먼지가
다시 좀 올라갔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낮아지네요. 초미세먼지는 크게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대전인데 대전도 낮아지고 있고 초미세먼지가 다행히 감소를 하고 있네요. 요거는 부산입니다. 부산은 왜 최근 자료가만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부산도 전반적으로 미세먼지가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 미세먼지가 좋아지는지 제가 조금 찾아봤는데 여러 가지 뭐 나라에서 관리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왜 뭐 미세먼지가 올라갈 때는 괜히 뭐 고등어 굽고 이런 생선 많이 구워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에 너무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부터 좀 실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고등어 얘기가 나올 때마다 좀 했었습니다. 그러면 미세먼지가 나올 때마다 늘 나오는 또 얘기가 있죠. 황사예요. 그럼 황사는 뭔가? 제가 미세먼지, 황사? 뭐가 다르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황사는 중국 북부나 몽골에서 이제 그 사막 지역에서 바람에 날려서 이제 모래 먼지가 하늘을 덮었다가 이제 강화하는 현상인데, 이 흙먼지들이 결국에는 센 바람, 기류를 타고 우리나라까지 오는 거죠. 중국 쪽에서 우리나라로 바람이 부는 것은 저희 맨날 이제 4시간인가 배우잖아요. 어떤 기류가 무슨 계절에 오는지. 보시면 3월에서 5월에 많이 중국 쪽에서 와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저기압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국이 고기압이라서 그쪽에서 이제 바람이 유입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재미난 거는 이러한 서풍이 굉장히 셀 경우에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본, 태평양 심할 때는 북미까지 날아간다고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황토 모래, 아까 보시면 제가 머리카락이 60 마이크로미터고 미세먼지를 이제 10 마이크로미터라고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황토, 흙 이런 것들은 사이즈가 이렇게 다양한 분포를 하고 있고, 결국 우리나라까지 날아오려면 너무 무거우면 멀리 날아올 수가 없고, 또 너무 가벼우면 너무 많이 가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는 것은 1에서 10 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사이즈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황사라는 것은 초미세먼지 또는 미세먼지에 속하는 자연 발생적인 원인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요 그림을 보시면 이제 우리 머리카락 단면인데, 아까 6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된다 그랬는데 미세먼지 황사는 10, 초미세먼지는 2.5. 그리고 황사는 이제 뭐 중국 모래폭풍, 그리고 미세먼지는 대기오염물질이다, 이렇게 조금 나뉜다라고 아시면 되실 것 같아요. 서울은 그러면 황사가 얼마나 발생을 했을까요? 보시면 발생 횟수고 발생 일수인데, 여기도 제가 2001년에 좀 공기가 안 좋았다 그랬잖아요. 2년이랑 요때 좀 그래프가 확 올라가더라고요. 일수 자체도 굉장히 높은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조금 감소하는 경향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서울 황사는 이 정도로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이거는 이제 연도별로 발생 현황을 조금 정리를 한 건데, 금년에는 황사가 언제 발생했을까 봤더니 생각보다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7일 정도 발생을 했는데, 가장 최근에는 이제 4일 전에 3월 18일 날 제주도, 뭐 서귀포, 서울 이런 지역에서 황사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사는 되게 재밌는 게 예보를 먼저 해요. 그래서 황사 발원지에서 먼저 이 모래들이 쭉 올라온 것을 관찰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상 상황,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면 건조할수록 더 먼지들이 잘 날아다니잖아요. 여러 가지 기상 상황을 고려해서 황사 예보를 하고, 재밌는 게 진짜 황사가 왔는지 안 왔는지는 맨눈으로 관측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모래알갱이니까 뭐 모래 조금 냄새 코를 들어오면 기침 좀 하고 코 안에 뭐 코딱지를 좀 많이 있겠지. 모래알갱이 자체는 건강을 위협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서 뭐 중국 그 바람 부는 방향 쪽에 뭐 큰 나무를 심었다, 나무 숲을 심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모래 알갱이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중국 그쪽에서 공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대기 오염물질, 유해 중금속이 황사랑 섞여서 오는 게 문제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2021년도 금년에는 아직 황사 경보가 발령되지는 않았다라고 하니까 조금 안심을 하고 계셔도 되실 것 같은데,
좀 지켜봐야죠. 제 생각에도 4월 달에가 조금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은 어떨지 조금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황사에 미세먼지에 노출이 됐어요. 노출이 되면 어떠한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실은 노출 자체만 가지고 어떠한 특별한 증상이나 질환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영향을 받는 부위나 아니면 내가 얼마나 노출이 됐고 또 그때 내 컨디션이 어땠고 또는 어떠한 사람들이 노출이 됐느냐 다양한 정도에 따라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안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질환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래도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들은 기침을 주로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전에 천식 과거력이 있다든지 그런 분들에서는 가끔 가다가 가슴이 답답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가슴 답답한 거는 천식의 증상 중에 하나예요. 기도가 가역적으로 작아지면서 특히 이제 큰 기관지들이 조금 줄어들면서 공기가 들어오는 것보다는 나가는데 조금 힘이 들기 때문에 가슴이 좀 답답한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고 호흡이 곤란한 증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쌕쌕거리시는 특히 노인 천식분들 숨 쉬는 거를 옆에서 들어보면 숨을 들이쉬는 것보다 내쉬는 시간이 훨씬 길어요. 원래도 우리 사람들이 들이마시는 시간보다는 내쉬는 시간이 조금 더 긴 1.2배 정도, 5배 정도 긴 게 정상인데 조금 천식이나 기도 가역성 때문에 상기도 쪽이 좁아지신 분들은 내뱉는 숨이 조금 길어지면서 가슴도 답답하고 호흡곤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가 가렵거나 아토피처럼 빨개지거나 피부가 꺼끌꺼끌해질 수도 있고요. 안구 건조나 눈 가려움, 이건 어떻게 보면 알레르기 비염이랑 조금 상통하는 증상들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민감군은 임산부, 영유아, 그리고 어린이들, 노인분들, 특히 질환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도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이나 심뇌혈관 질환자, 그러니까 혈관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민감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조심을 하셔야 되고 늘 여러 가지 어플이라든지 또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코리아네어 거기 가시면은 오늘 미세먼지 정도 대기환경 오염 점수가 어떤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걸 보시고 오늘 뭐 나가실지 운동을 하실지 활동을 하실지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기 노출 시는 천식발작, 급성기관지염, 부정맥 이런 증상들이 생기거나 있으신 분들은 악화가 될 수도 있고요. 장기로 노출이 됐을 때는 심혈관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 폐암 발생이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여러 가지 지금 숨 쉬는 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 조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왜 미세먼지 들이셨다고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질환들이 생기나요? 세 가지 이론이 있어요. 흡입된 미세먼지 입자가 폐의 염증 세포를 건드리는 거죠. 염증을 좀 일으켜봐. 이래서 염증이 생기고 염증 맥의 물질들이 분비가 되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 이론은 흡입된 미세먼지 입자가 폐포에 여러 가지 수용체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헷갈리게 하는 거죠. 다른 어떠한 물질들이 들어온 것처럼 헷갈리게 해서 활성화를 시킴으로써 자율신경계나 내분비 조절 기능을 교란시킬 수가 있다. 이게 두 번째 이론이고 세 번째는 특히 미세먼지 중에서도 초미세먼지 이러한 것들 경우에서는 폐포 벽을 가로질러서 직접 혈관 속으로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혈액에 이동을 해서 직접적으로 장기랑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자기가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이론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시고요. 미세먼지가 영향에 미치는 신체에 미치는 영향들은 이제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폐 질환들, 그다음에 뇌 질환들, 눈, 그리고 뭐 심장 질환들, 혈관 질환들, 그리고 내분비계 그래서 당뇨병, 그리고 임신성 고혈압도 올 수가 있고 또 임산부에서는 여러 가지 태어난 아기가 체중이 감소하거나 작게 태어나거나 미수가 또는 배 안에서 애들이 잘 못 자라는 심하면 이러한 현상들까지 나타난다고 하니까 특히 임산부들은 더 조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이라서 이거는 조금 그냥 빨리 넘어가도록 하고요. 재밌는 논문이 있는데 미세먼지 입자들 때문에
임신 2분기, 임신을 1분기, 2분기, 3분기로 나누잖아요. 2분기에 초미세먼지에 노출이 되면 임신성 당뇨가 증가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어떠한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특히 여기 연소가 아니라 연소인데 못하 죄송합니다. 유기물 블랙카본. 그래서 아까 블랙카본이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불완전 연소되는 화석 연료나 식물 연료들 이러한 것들이 탄소 생성물의 총칭을 블랙카본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임산부들 블랙카본 조심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고 질산염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것들 임산부들 특히 말씀을 드리고 임신 계획이 있으시다면 초미세먼지 특히 더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본에서 신생아와 황사의 연관성에 대해서 논문을 쓴 건데요. 황사가 많이 생길수록 눈, 코, 호흡기 증상의 위험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킨대요. 그래서 봤더니 위절과 넌 위절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희가 이제 모세기관지염, 천식같이 쌕쌕거리는 아이들을 위저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한 기저질환이 없는 친구들을 넌 위저라고 얘기를 하는데 겨울, 봄, 여름, 가을 일본도 우리나라랑 조금 날씨가 조금 비슷하잖아요. 보시면 봄철에는 양쪽 군에서 모두 굉장히 유의하게 이러한 호흡기 증상들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1보다 요 막대 그래프가 위에 있으면 굉장히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저희가 해석을 하고 이렇게 1에 걸쳐 있는 애들은 그렇게 의미 있는 수치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봄철 미세먼지가 여러 가지 특히 황사가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호흡기 증상, 특히 신생아에게 더 호흡기 증상들을 일으키고 호흡기뿐만이 아니라 눈 증상 그리고 코의 여러 가지 증상들을 일으킬 수가 있다. 더 증가시킨다. 이러한 데이터를 얘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미세먼지 건강 수칙 너무너무 쉽죠. 손 씻기. 외출하고 들어오면 무조건 손 씻어주세요. 미세먼지가 나쁠 때는 야외 활동을 줄이세요. 미세먼지가 나쁠 때 야외 활동 그리고 운동을 많이 하지 말아라. 격렬한 운동 하지 말아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하면 숨을 빨리 쉬게 돼요. 그리고 깊이 쉴 때도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의 평소 호흡보다 더 많은 미세먼지를 들이마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운동을 하러 나갔다가 더 많이 미세먼지를 마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세먼지가 나쁠 때는 야외 활동도 줄일 뿐더러 밖에서 운동도 하지 말고 실내에서도 가벼운 운동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은 제가 감기든 뭐든 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기도가 건조해질수록 여러 가지 세포의 결합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문제가 생기면서 건조한 경우에서 세균, 바이러스, 미세먼지 모두 투과성이 높아져요. 그렇게 되면 감기도 잘 걸리고 호흡기 질환도 많이 생기고 미세먼지 때문에 여러 가지 질환도 많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물 충분히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 연령, 그러니까 30, 40대에 계신 분들은 하루에 2리터 정도를 마시라고 물표 얼마나 마셔야 되는 표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음식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항산화제가 풍부한 과일 그리고 특히 녹황색 채소를 많이 드셔라. 생선, 견과류 역시 만성호흡기 질환 보호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세먼지 철이 되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가 있죠. 황사 특히 돼지고기 삼겹살을 드셔야 된다. 그래서 3월엔 뭐 삼겹살이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삼겹살이 과연 정말로 중금속이나 이러한 미세먼지를 뭐 이렇게 결합을 시켜서 몸을 정화시키느냐? 아직 과학적 근거는 적다라고 얘기를 하고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보니까 이제 한방에서 말을 하기로 이거는 이제 제가 어떤 분의 기사를 봤는데요. 돼지고기는 우리 몸을 차게 만든대요. 한방약적으로. 그리고 닭고기는 뜨겁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왜 한약 먹을 때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돼지고기를 먹으면 몸이 차가워지고 몸이 습해져서 몸이 습해진 경우에서는 폐도 더 촉촉하게 돼서 여러 가지 폐질환이 덜 걸릴 거다. 이러한 이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얘기는 아니고 한방의 이론에 의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도 뭐 공기가 나쁠 때 맛있는 걸 많이 드시는 건 좋을 것 같고, 돼지고기를 드시면서 녹황색 채소를 꼭 싸 드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환기를 제가 옛날에 계셨던 중국 이모님이 미세먼지가 나쁘면 절대 창문을 열질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2017년도였나? 창문을 한 달 동안 거의 못 열게 하셨는데, 질병관리청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최소 하루 3번 이상 충분히 자연 환기를 시켜줘라. 특히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도 자연 환기는 필요하다. 왜냐하면 실내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미세먼지도 있기 때문에 문을 계속 닫는다고 수가 아니다. 그래서 대신에 창문을 열 때는 맞은편 창문도 열어서 맞통풍 환기를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왜 운동도 새벽이나 밤늦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대기층이 안정이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나쁜 물질들이 바닥에 가라앉잖아요. 그래서 그때 뛰면 그걸 다 마신다고, 그래서 오히려 환기는 너무 이른 새벽이나 밤늦게는 시키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청정기를 사용을 하신다면 헤파 필터가 있는 것으로 사용을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요리할 때는 창문을 열고 그리고 환기팬을 쓰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 미세먼지가 나쁘다고 창문까지 닫고 팬을 사용하실 경우에서는 이 여러 가지 기름이라든지 이런 요리 때문에 발생하는 미세 입자들이 그 팬 필터에 다 달라붙어서 오히려 환기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환기팬을 같이 쓰실 때는 창문을 반드시 여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미세먼지가 높은 날은 구이나 튀김 요리를 자제를 하라 그러니까 삼겹살은 그러면 쪄서 드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주기적으로 물걸레질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물걸레질을 하면 아무래도 바닥에 있는 미세먼지들이 공기 중으로 많이 덜 올라오기 때문이고요. 겨울철 습도도 반드시 40에서 60% 정도 잘 조절을 해줘라.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공기청정기가 있어도 주기적으로 하루에 3회 정도는 짧게 환기를 시켜주시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공기정화 식물이 있으면 좋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식물을 되게 많이 키우시는데, 우리가 정말로 식물을 가지고 충분한 공기정화 효과를 보려면 실내 면적의 5분의 1 이상을 식물을 길러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화분 3-4개 가지고는 택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끔 가다가 초나 향을 키우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럴 경우에서도 연소 부산물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세먼지가 안 좋은 철에는 초나 향을 굳이 피우셔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환기를 조금씩 시키시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들이에요. 꽃길만 걷다니 몸이 차면 36.5도보다 체온이 낮아지나요? 저희가 한방학적으로 몸이 차다, 몸이 뜨겁다는 기초 체온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를 것 같고요.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원인들로 손발의 온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너무 추워서 이제 말초 혈관들이 수축을 하면 손발이 차가워지는 경우, 땀이 많이 나면서 이게 축축해지면서 차가워지는 경우. 하지만 그때도 체온은 낮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랑은 조금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대구 랭커님 말씀대로 돼지고기는 인체를 차갑게 하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한방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구 랭커님께서 대구시군요. 랭커일님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같은 분이신가? 아이디를 바꾸신 것 같기도 하고. 미세먼지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하면서 저도 오늘 다시 이제 환기의 중요성을 느꼈고, 요리할 때 같이 환기를 해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공기가 나쁠 때는 많이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제 마스크를 많이 쓰면서 미세먼지 때문에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 환자들이 아이들이 감소하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었어요. 근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대학병원에는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코로나 검사가 음성인 결과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제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솔직히 작년에는 확실히 호흡기 환자가 적었었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작년보다 뭔가 조금 우리가 그래도 마스크를 쓰고 야외 활동을 하고 마스크를 쓰고 조금 일상생활을 많이 하면서 호흡기 환자들이 조금 증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1, 2학년들이 매일 학교를 가고 또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도 대부분 정상 매일 등원을 하면서 제 주변의 모든 아이들이 한 번씩은 코감기가 걸리거나 기침감기가 걸리거나 열이 나거나 하는 것 같아요. 열이 난다라고 해서 무조건 100% 코로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오늘자 아침에 제가 메일로 받은 호흡기 질환 바이러스 분류를 봤더니 제일 높은 거는 리노바이러스, 감기 일으키는 리노바이러스, 그 다음에 보카바이러스, 보카바이러스도 가끔 가다가 폐렴을 일으키기도 하죠. 그 다음에 아데노바이러스, 이렇게 세 가지 바이러스가 순서대로 계속 나오더라고요. 아직도 아데노바이러스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열은 충분히 날 수가 있고요. 지금 장 바이러스, 그러니까 수족구나 이런 열만 일으키는 장 바이러스는 아직까지는 확진된 케이스 환자는 없습니다. 의증 환자는 뭐 계속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은 보고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 노로바이러스는 아직 계속 있지만 확실히 퍼센트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옛날에는 검사 나간 거에 거의 50% 정도 가까이 노로바이러스가 나왔는데 지금은 10% 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주변에 장염 환자, 열나면서 장염 환자들이 좀 감소한 느낌이 있어서 아직은 손 씻기, 호흡기 질환 이런 것들 확실히 해주셔야 되지만 작년에 비해서 호흡기 환자가 조금 늘어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전보다는 확실히 마스크를 쓰고 손 씻기를 잘하고 우리가 이제 뭐 4인 이상, 5인 이상 집합 금지하면서 사람들을 단체로 많이 만나지 않고 하면서 아직까지는 조금 호흡기 환자가 적은 것 같다라는 느낌은 있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음 주는 또 무슨 재밌는 말씀을 같이 나눌지 조금 고민을 할 테니까요. 혹시 생각나시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이나 또는 PD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4월 5일 월요일 식목일은요 조금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비욘디 제 채널에 들어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옛날에 제 성형외과 전문의 김준영 원장 선생님이랑 이제 소아 성형에 대해서 되게 10분 안 되게 짧게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었는데, 제 주변에서 요즘 미용 성형뿐만이 아니라 뭐 안검 하수 또는 이제 눈썹이 눈을 계속 찌르는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로 상처, 흉터, 그 다음에 성형 이러한 부분들로 질문을 저한테 많이 주셨어서 특별히 제가 너무 친한 김준영 선생님을 같이 모시고 4월 5일 날 성형과 여러 가지 흉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 많이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꽃길만 걷다님, 아기가 가리 낀 기침을 하는데 열은 없습니다. 어린이집 가도 되나요? 솔직히 가리 낀 기침 자체만으로도 어린이집을 못 갈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침 자체는 감기 바이러스 때문이고 감기 바이러스는 지금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기침 좀 한다고 어린이집을 안 보낼 수는 없는데, 아무래도 요즘은 호흡기 질환에 모두가 되게 예민하기 때문에 이제 혹시 아이를 좀 데리고 계실 수 있는 여건이 되신다면 안 보내시는 게 아이의 회복을 위해서도 좀 좋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 여건이 안 되신다, 정말 아이를 봐주실 분이 없다 하실 경우에서는 어린이집 가는 거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소아과 한번 방문을 하셔서 코로나 위험성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검사까지는 아니래도 이밸류에이션을 한번 하고 괜찮다고 얘기를 듣고, 소아과 갔는데 선생님이 등원해도 된대요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아마 원에서도 크게 걱정 없이 우리 아이를 조금 같이 지내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매일행복님 13개월 됐는데 몸무게가 9kg밖에 안 돼서 분유를 계속 먹이는 게 몸무게 증가에 도움이 될까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분유를 먹음으로 해서 밥을 덜 먹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유 자체를 먹이냐 안 먹이냐는 우유를 주느냐 안 주느냐, 우유 대신에 뭐
두유를 주느냐 안 주느냐의 문제일 수도 있어서 분유나 우유 양을 조금 더 늘리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양이 늘어나면 밥을 오히려 안 먹을 수도 있거든요. 대신에 이거는 조금 여담이지만 저도 저희 두 아이들을 정말 한 4-5개 분유 회사 거를 먹여봤는데 아이가 몸무게가 가장 많이 늘었던 거는 미국 거 시밀락이었어요. 아마 이게 조금 단맛이 나는데 여러 가지 단 성분들이 많고 당류 퍼센트가 높고 열량이 좀 높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13개월인데 9kg면 조금 몸무게가 덜 나가기는 하지만 이전에 태어났을 때 몇 킬로였는지 몸무게 증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이의 활동량이 어떻게 되는지 실은 13개월이면 이제 막 걷기 시작하면서 엄청 아이가 몸무게 증가가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몸무게 자체에 너무 관심을 쏟으시기보다는 키 늘어나는 것, 몸무게 늘어나는 것, 그리고 변 보는 횟수, 그 다음에 밥을 어떻게 구성 성분을 먹이시는지. 그래서 조금 돼지고기라든지 조금 요리들도 몸에 좋은 기름들을 조금 같이 섞어서 주신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식품을 통해서 조금 몸무게와 키를 같이 늘려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아이 활동량이 굉장히 많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고려를 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분유를 요즘은 돌 지나서도 먹일 수 있는 분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되시면 우유로 갈아타시기 전에 분유를 조금 더 주시는 것도 도움은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병원에 가는 거를 죄스러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병원에서 진단이 되면 그거는 내 아이가 코로나가 돼서 병원에 조금 무리가 되면 그거는 조금 죄송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침하는 아이를 병원 데려가는 거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열이 나지 않으면 열이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중요한 클루가 될 수도 있으니까 같이 봐주시고 집에 계실 경우에서는 물을 좀 많이 주시고 습도 40에서 60% 맞춰주시는 거. 미지근한 물 아이들이 많이 안 좋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맹물보다는 과일들을 많이 주신다든지 우유도 좀 주고 과일도 섭취를 하면서 조금 그러한 수분 섭취를 전반적으로 늘려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질문들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들은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